아, 쟤네들 되게 농담도 잘하네. 아니, 내가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조사는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너 나 불륜한 거 어떻게 알았어? 배임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보기가 매우 어려웠다. 저도 이걸 좀 하죠. 여론이 이꼴 정의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뉴진스예요. 뉴진스. 이게 노래야? 뉴진스는 민희진 대표님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이슈는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대격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어제 라이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채팅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은 또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를 응원하는 사람과 어도어를 응원하는 사람,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K-POP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기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유튜버로서, 그리고 한 명의 K-POP을 사랑하는 사람이자 뉴진스의 팬으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담당 변호사가 아닌 이상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모르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이게 다라면 방시혁은 망했어, 하이브는 망했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언론에 보도된 정보만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사리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제가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예요. 하이브에서 제기한 쟁점은 첫 번째,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경영권 80대 20으로 되어 있는 지배 구조를 변경하려고 시도했다. 이것이 이제 경영권 찬탈 시도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는 아니다. 오히려 에일릿이라는 걸그룹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카피했다.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하이브에서 나를 지금 찍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억울하다. 경영권 찬탈 시도는 천국이다. 이제 그런 의견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제가 볼 땐 쟁점이고, 나머지 무슨 무속 경영인이 에스파를 밟을 수 있냐?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각자 주장하는 A 주장과 B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 파생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쓰면은 A와 B 원래의 문제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A하고 B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 하이브의 주장이죠.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어도어에 대한 지배구조를 변경하려고 했느냐, 경영권 찬탈 시도를 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감사권을 발동했는데, 그 감사권의 발동은 정당한 것이었느냐, 그런 정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월 22일 날이죠. 하이브에서 어도어에게 감사권을 발동하고 어도어에게 감사 질의서를 보내요. 근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 내용에 보면은 어도어가 올 초부터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 매각하기 위한 자문도 받았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정황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내부 문건이 나왔습니다. 내부 문건. 기사에서는 총 3개 정도의 문건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업무 일지라는 거예요. 업무 일지에 작성된 것인데, 이거는 부대표라고 알려진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외부 투자자 유치 일환 이한 정리,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싱가포르 투자청, 사우디 국부 펀드를 암시하는 이니셜이 같이 적혀 있었고, 그리고 하이브의 지분 매각, 하이브는 어떻게 하면 팔 것인가, 그리고 담당자 이름이 같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건도 있는 거죠. 오 목적이라는 파트에,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문서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자, 발췌가 되어 있는 건데, 목적 A, 궁극적으로는 하이브를 빠져나간다. B, 하이브 안에서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전체적인 자율권, 이런 내용의 문건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건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민희진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 이 부대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씨는 올 초 어도어로 이직하기 직전에 대량의 하이브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직 후에도 기업의 결산 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분이 어도어로 이직하기 전에 하이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이브에서 어도어로 가기 전에, 직전에 대량의 하이브 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산 정보, 기업의 결산 정보까지 다운로드 받은 거죠. 이거는 전산정보 로그 기록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건, 두 번째 이런 하이브의 이런 정보를 빼내간 정황,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카톡 대화죠. 이 부대표로 알려진 A씨죠. A씨와
민희진 씨로 알려진 두 사람 간의 카톡 대화가 확보가 된 거죠. 이런 정황이 확보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어두워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 라는 말, 뉴진스 계약 해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민 대표는 경영진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두워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 고도 합니다. 이건 하이브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어두워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 계약을 무효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자금을 당겨와서 하이브랑 딜하자. 하이브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크리티컬하게 어필하라. 하이브를 괴롭힐 방법을 생각하라. 그리고 이 대화록이 있는데 대화록에는 5월 여론전 준비, 어두워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는 등의 실행 계획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 대표예요. 근데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내 모든 걸 바쳐서 이룩한 회사야. 그리고 회사가 잘 돼서 계열사도 생겼어. 근데 그 계열사의 어떤 대표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 대표와 임원진들 간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이런 문건이 나오고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실 거예요? 쟤네들 되게 농담도 잘하네. 그렇게 하고 그냥 두실 건가요? 제가 회사 대표라면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깜짝 놀라겠죠?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 아직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진상에 대해서 정말 이런 그 다음에 어떤 실행하는 모습들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사? 아직 그러니까 수사는 아니에요. 수사라는 거는 수사 기관에 내가 어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 감사 권한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회사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감사권을 발동하는 거지 않나요? 저는 최소한 감사권을 발동할 만한 상황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회사라면, 그냥 개인 간의 친구라면은 모르겠어요. 뭐 안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행위가 배임이 될 수 있는 거죠. 회사에 손해를 가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어두워는 어떤 입장을 냈냐면요. 하이브의 공식 입장을 안 낸다고 발표를 합니다. 어두워 하이브의 감사 질의 관련 24일 공식 입장 안 내겠다. 자, 하이브가 제기한 어두워의 정보 유출 2건이죠. 어두워의 정보 유출, 경영권 탈취, 모의 등 사실관계를 묻는 감사 질의서와 관련해 어두워와 법률 대리인 측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 모방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답을 못 받았으니까 나는 이것에 답하지 않겠어. 자, 그러니까는 문제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어도어의 정보 유출과 경영권 탈취 모의, 그게 하나의 문제고요. 이게 A 문제라고 보고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가 B라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A라는 문제를 감사권 발동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야, 내가 먼저 B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문제 제기했는데 네가 답 안 했으니까 나도 답 안 할래.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두 문제를 근데 결부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답을 하지 않겠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뭐냐면요. 민희진 대표님 이걸 이혼에 비유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가 불륜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따져. 어떻게 불륜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의 신뢰관계를 깰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항의를 해. 근데 상대방이 너 나 불륜한 거 어떻게 알았어? 너 카톡 보고 알았는데? 카톡에 둘이 사랑해. 뭐 우리 앞으로 결혼하자. 사트 뿅뿅 날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꼭 성관계까지 가지 않아도 부정행위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한쪽이 유부남 유부녀라면 그런 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나 네 카톡 보고 알았는데? 그럼 이제 이쪽에서 화를 내는 거죠. 네가 어떻게 내 카톡을 볼 수 있어? 오히려 네가 나를 못 믿는 거 아니야. 이거는 배신행위야.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 A하고 B라고 생각해봐요. A가 B의 불륜을 지적하는데 화를 내고 있는데 B가 갑자기 A의 네가 내 카톡 본 게 더 문제야. 그런 식으로 문제를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려. 이거는 대표적인 문제 바꿔치기거든요. 물론 불륜도 잘못된 행동이고 개인 정보를 비밀 침해한 것도 잘못된 행동이지만 두 개는 같은 무게를 갖고 있지 않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으니까 우리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돼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잘못은 누구나 다 잘못을 하지만 그 잘못에는 크기가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별개의 두 문제를 갖다가 맞붙여 놓고 상쇄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희진 대표님이 기자회견에서 주된 의혹이 경영권 탈취 시도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자, 사담을 갑자기 너무 진지한 뭔가를 막 포장했다. 자, 이건 사담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사담이라는 건요, 한자로 하면은 이렇게 씁니다. 한자가 아니라 한자어죠. 예, 사담이죠. 사적인 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말로 하는 거를 사담이라고 하죠. 사담. 말이라는 건요, 여러분,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은 내 말이 끄는 수레보다 더 빨라요. 사람의 말이라는 건.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이야기는. 그렇지만 문서라는 건요. 문서라는 거는 쓰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일단 머리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쓰는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말 실수했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영역이에요. 쓴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 글을 쓸 때는 굉장히 잘 쓰셔야 돼요.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의 사고 과정을 거쳐서 글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말과 글은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고요. 글을 쓴 것을 갖다가 사담한 것이다. 아니, 정말 이런 메모지에다가 끄적끄적 쓴 거라면은 뭐 사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이 문건이 나온 겁니다. 업무 일지라는 문서에. 자, 문건이라는 거는 민희진 대표님도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자, 자꾸 하이브에서 문건 이렇게 표현하던데 아니, 문건은 맞지만 이게 문건이라고 표현할 만한 것인가 싶어요. 문건입니다. 문건으로 표현할 만한 것인가가 아니라 문건이 맞아요. 자, 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명이거든요. 이름을 바르게 한다요. A를 갖다가 B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문건을 갖다가 이거 사담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문건 맞아요. A라는 것에는 A라는 이름을 붙여야지 A를 해놓고 B, C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담이라고 볼 수 없는 문건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사담이라고 그래 볼만한 것은 카톡 대화 정도는 사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담의 내용을 보면요, 뭐 풋옵션, 뭐 2023년 영업이익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뭐 재무적 투자자를 구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사담을 많이 하지만 저는 40평생을 살면서 이런 사담을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역시 부자들은 다르구나. 부자들은 이런 사담을 나누는 거죠. 그래야지, 이래야지 부자가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민희진 대표님이 하신 말 중에 이 카톡 정도는 사담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담과는 많은 괴리가 있구나. 부자들의 사담은 역시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말도 있죠. 민희진 씨의 변호인 측에서 그 다들 아실 거예요. 80대 20 그 지분 상태에서 경영권 찬탈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쵸? 80대 20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찬탈, 이 상태로는 찬탈 자체가 안 되니까 찬탈 시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80대 20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도를 하는 거지, 이 상태로 가능하면 그냥 하면 되죠. 찬탈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발을 했는데,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했는데 배임이 되느냐에 문제가 있죠. 자, 어떤 분은 된다, 어떤 분은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배임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증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배임은 예비 의무죄도 없어요. 자, 여러분, 형사 범죄에서요, 예비 의무죄가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구분되는 거예요. 형사 책임은 국가 형벌권을 발동하는 문제고요. 민사 책임은 개인 대 개인 간의 문제예요. 어떤 내가 손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한테 하는 게 민사 소송이고, 대등한 두 당사자가 하는 거. 근데 형사는요, 대등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섣불리 형사 책임을 지우지 않아요. 자, 옛날에 간통죄가 있었죠. 형사 책임을 지었죠. 근데 지금은 지우지 않아요. 그 대신 민사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요, 성교를 해야 돼요. 성기에 삽입이 있어야 간통죄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 장면을 찍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처벌하지 않잖아요. 형사 책임을 지우지 않잖아요. 그 대신 민사 책임을 지우죠. 그래서 간통은 아니지만 부정행위의 개념이 엄청 넓어졌단 말이에요. 성교를 하지 않아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민사 책임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 음모죄를 처벌하는 죄는 많지 않아요. 배임은 예비 음모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관건은 이 배임의 정황들이 배임이라는 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예비 음모에 불과하느냐, 그것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실행의 착수가 아니라면 예비 음모 정도에 그친다면 배임죄는 성립을 안 하겠죠.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 예비 음모만 있다고 해도 이거를 형사 고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쟤한테 형사 책임을 지우려면 배임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폭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손을 들었어. 이씨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아직 안 맞았으니까 신고하면 안 돼?가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신고 안 하실 수 있으세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이지만,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 이 경영권 찬탈 시도 의혹에 대해서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으로 이제 민희진 대표의 주장인데요. 에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두 가지인데요. 카피한 것이 맞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어떤 문제가 되는가? 두 가지예요. 뭐 카피한 것이 맞는 거는 저는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어제 라이브 할 때 보니까 완전 똑같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를 판단할 때는요,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난장이, 작은 난장이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저작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저작권이라는 거는 문화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는 내가 만든 게 아니죠. 갑자기 없던 문화가 탁 탄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화, 문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서 조금씩 자산이 축적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쌓은 문화 유산을 누리는 거죠. 이미 거인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 거인 위에 내가 작은 난장이가 돼서 작은 창의성을 붙이는 거죠. 그럼 그게 나의 저작권은 그 부분인 거예요. 창의적인 그 부분. 그 거인 모두가 다 내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거인이 점점 커가는 거거든요. 그게 문화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성을 판단할 때는 그 거인을 봐서는 안 되고요. 그 난장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뉴진스라는 굉장히 걸출한 그룹이 나왔어. 그 뉴진스도 0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팝 이전에 있었던 다른 장르들부터 시작해서 다른 아이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실패와 성공을 거쳐서 그 민희진 대표의 창의적인 부분이 합쳐지면서 뉴진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성은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 문제, 동일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일하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법적인 문제, 도의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자, 이것에 대해서는요, 음악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희진 대표의 이 주장은 삼성 갤럭시 A가 갤럭시 S를 베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같은 주장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 문화산업은 다 저작권이란 말이에요. 이 저작권의 권리 기속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규정을 해놓지 않고 막대한 거금을 투자하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 각각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저의 소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그 기자회견을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데, 제가 느낀 건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어제 저의 라이브를 보시고 이제 어떤 분들이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지 않았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제가 민희진 대표님의 기자회견을 안 본 게 아니라, 안 봤다는 말이, 안 보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봤다는 게 아니라 보기 힘들었다 라는 의미예요.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울고 욕하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아서 민희진 대표님의 기자회견을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쭉 쉬지 않고 보기가 매우 어려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불편했던 첫 번째 점은요, 프레임을 자꾸 나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님은 본인이 프레임의 피해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들은 시청자로서 그 기자회견을 본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것은 오히려 민희진 씨가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첫 번째는요, 개저씨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개저씨. 아마도 아저씨의 비속어로 보이는데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개저씨라는 말을. 이거는요, 개저씨라는 표현은요, 제 느낌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대결 구도로 만들고요. 중년의 남성과 꼰대 대 젊은 사람, 그리고 안 꼰대, 이렇게 나누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라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은 경험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아, 직장 상사한테 괴롭힘 당하고 갈굼 당하고 내가 만든 성과인데 뺏어가고 그런 일들을 겪은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 맞아, 민희진 대표님이 지금 계저씨들한테 당하고 있는 거야. 아, 나도 옛날에 당했던 적이 있는데 아, 너무 공감한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용어란 말이에요. 계저씨라는 건.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월급쟁이라는 말이었어요. 월급쟁이. 민희진 대표님 월급쟁인가? 엄밀히 보면 월급쟁이죠. 대표도 월급을 받으니까 법인에서 급여를 받잖아요. 저도 여러분 월급쟁이죠. 저도 대표지만 급여를 받으니까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월급쟁이에요. 사장님은 없어요. 사장님 없어요. 이재용 회장님조차 월급쟁이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잖아요. 물론 이제 급여만 받는 게 아니라 뭐 인센티브도 있고 배당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희진 대표님이 스스로를 월급쟁이라고 하셔서 저는 좀 의아했어요. 월급쟁이 아니신데? 엄밀히 말하면 월급쟁이지만 이걸 월급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저 직장인이거든요. 월급 사장이고 월급 사장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화근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직장인이 자기 직장 사수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에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상황에서 직장에 대한 푸념을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저런 경험 있었지. 나도 직장 생활할 때 저것 때문에 내가 직장을 그만둔 거야. 그런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감하게 만드는 또 그런 기폭제로 작용한다. 이 말이, 직장이라는 말. 그런 부분이 좀 불편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불편했던 거는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욕을. 저도 물론 욕을 못하는 건 아닌데 저도 욕을 좀 하죠. 특히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는 욕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옆에 누가 타면 욕하지 않아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한두 번 실수로 욱해서 하는 욕이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의식적으로 하는 거라고 느껴지는 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 모르겠다. 그냥 죄송해요. 그런 식의 말.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말. 내가 이에요? 내 사장한테 밉보이면 이 순환을 당해야 되나? 이런 말도 계속 나는 사장이 아니야. 나는 직장인 월급쟁이야 라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점이 저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혼잣말인 것처럼 욕설을 하고 또 죄송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시거든요. 보면은 저는 감투에 욕심이 없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돈에 욕심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배우기로는 돈에 욕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배웠는데요. 저는 어떤 철학자 분께서는 돈을 경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돈을 벌게 될 가능성이 없다. 만약에 돈을 벌게 되더라도 그런 사람처럼 다루기 어려운 사람은 없다. 라는 말을 하신 철학자분이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돈에 관심이 없다. 나는 권력의 자리에 관심이 없다. 라고 말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잘 신뢰하진 않아요. 여러분, 요즘 그 여론전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요즘의 전쟁의 양상은요. 법률전, 여론전, 심리전, 요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세 가지를 함께 운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요즘은요. 여론이 이꼴 정의예요. 정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의야가 아니라 그냥 여론이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론을 얻기 위해서 군대조차도 굉장히 정보전을 한단 말이에요. 정보전과 언론전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엄격히 통제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여론은.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여론이 내 편이 되면요. 나는 이꼴 정의예요. 정의가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론전을 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갈등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자, 1하고 99가 싸울 때 1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99를 계속 쪼개면 돼요. 99를 지금 1대 99잖아요. 99를 쪼개서 10대 89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쪼개서 30대 59로 만들어요.
그리고 또 59를 또 쪼개. 뭐 20대 39로 만들고 그렇게 계속 쪼개다 보면 갈등으로 만드는 거죠. 갈등으로 만들면 이제 이 99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계저씨라고 하면은 크게 남자 여자로 갈리죠. 여자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남자에서도 다시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젊은 층과 꼰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꼰대에서도 직장인, 월급쟁이와 월급쟁이 아닌 사람으로 또 나누고, 그러면은 이렇게는 이제 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뉴진스예요, 뉴진스. 뉴진스 자체가 기자회견에서 막 이름이 불려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뉴진스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아요. 뭐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막 싫어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원래는 사이다만 마시던 사람인데 뉴진스의 코카콜라 광고를 처음 봤는데요. 코카콜라 맛있다, 이거 내가 어릴 때 부르던 노래인데 이거를 노래로 다시 한다고? 그리고 아이돌이 이 노래를 부른다고? 굉장히 이상했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호감이 가고, 노래 자체에, 그리고 결국은 코카콜라를 사서 마시게 되는, 사이다 유저가 코카콜라 유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기도 했죠. 근데 그렇게 만든 건 뉴진스라는 아이돌이죠. 뉴진스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돌이죠. 여자인 제가 봐도, 여러분 저 여자입니다. 여자인 거 다 아시죠? 여자인 제가 봐도 어떨 때 보면 가슴이 쿵할 정도로, 심쿵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뉴진스는 민희진 대표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기자회견에 민희진 대표님이 이런저런 의혹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자기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자리에 뉴진스가 계속 등장을 해요. 저는 그래서 아니 저러시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뉴진스의 부모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내 새끼 같다라는 말을 계속하고요.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 애들, 뉴진스를 애들이라고 표현한다. 물론 이제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들은 아니잖아요.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업 주체예요. 그러니까 대등한 민희진 대표와 대등한 계약 당사자죠. 대등한 주체지 애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체성을 인정해줘야 되고요. 특히 아니 개인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울면서 막 그랬다는 거. 전화해서 울면서 대표님이 불쌍해서 죽겠다. 이름까지 거명합니다. 혜린이는 원래 말도 없는 애인데 그냥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혜인이는 자기가 고마운 게 너무 많은데 나를 못 도와줘서 미치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뉴진스랑 친하고 뉴진스가 나를 엄마처럼 따르고 뉴진스를 내 애들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더라도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혜인이, 혜린이, 그리고 그 부모님도 다 나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뉴진스와의 친분을 가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나누는 거예요. 뉴진스 팬과 뉴진스 팬이 아닌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식으로 나눠. 그래서 이렇게가 같은 동질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이 여론전이거든요. 그렇게 나누는데 가장 끝판왕은 저는 뉴진스였다고 봐요.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극적으로 화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회사 모회사가 격돌하는 상황에서도 뉴진스는 계속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돌로서의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데 설령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뉴진스의 부모님이 민희진 대표를 지지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진스를 지금 이 위험한 배에 태워서는 안 되는 거죠. 타겠다고 하더라도 내보내야죠. 내려가라고 해야죠. 기다리라고.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게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아끼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 민희진 대표님 기자회견 봤습니다. 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기가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평가할 때는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억울해.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그 근거를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혼 상담을 할 때
결혼을 왜 하셨나요? 이 사람과 결혼한 과정을 항상 여쭤보는데, 그러면은 저 사람이 착해 보였어요. 저 사람은 성실해 보였어요. 저 사람은 절대 바람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여쭤보죠. 왜요? 그 근거는 뭐예요? 그렇게 여쭤보면 그냥요. 그냥 제 느낌이 그래요. 주관적인 생각이죠. 주관적인 느낌으로 어떤 사물과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잘못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준은 살이에요, 살이. 살이라는 거는 합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류 논어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는 변호사의 아류 논어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대중문화 산업을 이끌고 있는 K-팝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여러분과 같은 한 명의 K-팝 팬으로서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사실 이 영상을 이 주제를 다뤄야 하느냐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 벌써 5년이 되어 가는데 5년 동안 이렇게 고민한 컨텐츠는 없었다. 왜냐면 너무 민희진 대표님한테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도 유튜버인데 저도 구독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구독자 빠지는 걱정을 하죠. 모든 유튜버들은 자기 채널을 계속해서 성장하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저의 채널에는 양질의 컨텐츠들이 많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내 자식들 같은 영상들인데 이 주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했다가 민희진 대표님을 옹호하시는 많은 분들의 질타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과 근심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드러난 증거들을 가지고 정황들을 가지고 저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의 노력도 가상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